안녕하세요. DJ 헤라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늘 다른 사람들 이야기만 듣다 정작 제 이야기를 이렇게 글로 쓰려 하니 생각보다 어렵네요. 먼저 제 이야기를 어떻게 청자님들에게 들려주면 좋을지,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전에 제가 겪은 황당하고도 어이없던 일을 정리할 수 있었죠.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하자면 너무너무 길어서 어떻게든 간추려서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 이제 제 소개를 해볼까요? 일단 제가 겪었던 어이없는 사연을 말해드리기 전에 제가 지금까지 어떤 시간을 겪으며 살아왔는지 우선 알려드리는 게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세상에 기구한 사연 없는 사람이 거의 없겠지만 저도 한 기구한 인생을 살았다 말을 듣거든요. 전 말이죠. 어린 시절부터 큰 사고를 마주했답니다. 국민학교,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생일 무렵 큰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거든요. TV에서나 보던 그런 차 사고를 저는 몸소 경험한 적이 있었죠. 하지만 이 사고로 인해 엄마는 다리를 잃게 됐고 저는 팔과 다리에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될 줄은 그때 당시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게다가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을 잃어버리게 될 줄도 전혀 생각하고 있지도 않았죠. 사고가 일어난 후 정신을 차렸을 때 엄마가 옆에 침대에서 엉엉 우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제대로 인지조차 못했죠. 사고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겨우 이해하는 그런 나이였으니까요. 그래도 엄마 우는 소리에 작게나마 목소리를 내서 엄마 울지 말라고, 왜 우냐고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들었던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아빠가 하늘나라로 가버렸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정말 슬픈 일은 또 따로 있었다는 것 아세요? 사람이 죽었다는데, 그것도 집의 기둥이자 가장이라는 사람이 죽었다는데 여기서 더 슬플 일이 또 있단 말이야? 하고 생각하시겠지만 정말 사람의 삶이란 녹록지 않더군요. 왜냐하면 저희 모녀는 배우자이자 아빠를 잃었다는 슬픔도 잠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생겼던 병원비와 앞으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돈들에 대해 한 치 앞도 안 보일 정도로 눈앞이 깜깜했거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머니는 다리를 잃었다는 생각보다 저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싶은 생각을 더 하셨다고 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부분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마지막 선물을 통해서 어떻게든 겨우 입에 풀칠은 하고 살 수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그리고 지금은 애들이 다들 학원을 다녀야 친구를 사귈 수 있다 하지만 저 어릴 때는 그렇지도 않았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도 제가 시대는 잘 타고 났었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고등학교까지는 어떻게든 무상으로 다닐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도 잘 되어 있고 집이 힘들다면 학교에서 급식도 지원받을 수 있었죠. 누구는 이런 지원받는 게 부끄럽다 했지만 저는 오히려 집에서 고생하는 엄마가 조금이라도 덜 고생할 수 있어서 악착같이 받으려고 알아보고 다녔던 것 같아요. 딸, 엄마가 이렇게 부족해서 너무 미안하다. 내가 아니라 너희 아빠가 살아있었으면 그래도 네가 지금은 더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것을. 엄만 왜 매일 잘 지내다가도 그런 소리래. 나한테 엄마나 아빠나 다 소중하단 말이야. 그리고 엄마가 지금까지 나한테 못해준 게 뭐가 있다고 매일 그렇게 미안하다고 해. 여기 서 있는 엄마 딸 지금도 훌륭하게 잘 자랐잖아. 하지만 엄마는 항상 저한테 미안하다 말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당시 생활도 다 엄마가 받는 지원금이나 어떻게든 부업을 하셔서 번 돈으로 해결하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게다가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빠를 잃어서 그런지
저 때도 크게 바라는 것은 없었어요. 늘 지금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곤 했죠. 그리고 오히려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은 제가 더 컸어요. 평일에 학교 갈 때는 항상 집이 비게 되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하셨기 때문에 제가 집을 비운 그 순간부터는 밖에 돌아다니는 일은 꿈도 못 꾸셨어요. 아니면 정말 큰 맘 먹고 집 근처를 다녀오는 일 정도나 하셨지. 그래서 저희 집에는 평일만 엄마를 도와주시는 분이 짧은 시간이라도 계셨는데 이것도 장애 등급을 받은 엄마에게 나오는 지원금으로 겨우 모셨던 분이었어요. 그래도 제 엄마인데 남보다 내 손으로 돌봐드려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컸죠. 솔직하게 아무리 많은 부분을 도와주시는 분이더라도 남보다는 가족의 손이 더 나은 법이잖아요. 그런데 늘 학교에서 긴 시간을 보내고 집에 가는 그게 어렸을 땐 그렇게 엄마한테 미안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만약이라도 엄마 옆에서 보내고 학교는 다니지 않겠다 했으면 엄마가 더 속상하셨겠지만요. 그렇기에 더욱 주말만큼은 엄마 옆을 지키는 그런 딸로 컸습니다. 엄마는 친구들이랑 나가 놀아라 했지만 딱히 그런 생각도 들진 않았었고요. 전 일찍 철이 들어서 그런지 경제적인 부분들에 대해선 상당히 눈치가 빠른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말에 없으면 평일에 늘 오시는 아주머니 부르면 된다는 엄마의 말을 믿지 않았죠. 주말에는 수당이 더 붙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가 많은 부담이 된다는 걸 이때도 알고 있었으니 말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제 어린 시절은 남들처럼 순탄하지는 않았다 말할 수 있었죠. 솔직하게 평범한 일상을 보냈던 사람들은 이런 저희의 사정을 잘 이해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밖에 나가면 시설들 잘 되어 있는데 왜 못 나가냐 하고 말이에요. 단지 다리가 불편할 뿐인데 그렇게나 생활에 많은 지장이 있을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시설들이 제대로 생긴 건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들 모르시죠? 게다가 TV에서 나오는 다리 불편한 사람들이 어떻게든 극복하는 그런 이야기들 종종 볼 수 있었겠지만 그것도 어느 한쪽이 경제라는 부분을 책임지고 있을 때나 가능한 사실입니다. 저희처럼 가정의 기반이 흔들린 경우에는 해당하지도 않는 상황이죠. 아무튼 이런 집안 형편이었으니 제 학교 생활이 그리 호락호락하진 않았어요. 주변의 짓궂은 친구들은 저희 집안 사정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걸 입 밖으로 꺼내면서 놀리기 일쑤였죠. 게다가 사고 당시 남은 제 팔다리에 남은 상처를 보고 놀리는 일은 태반이었어요. 어린애들은 그럴 수 있지 라는 생각 물론 지금이야 합니다만 어린 제 마음에는 당시의 기억들이 상처로 자리 잡아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제 마음속에는 늘 사람을 대하는데 두려움과 어려움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어서 사회생활하는데 불편한 점들이 많았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대학이라는 문턱은 아예 포기하자는 생각으로 살고 있었어요. 집에 엄마도 일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돈을 더 쓰겠냐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엄마는 그런 제 생각에 반대하며 본인이 할 수 있는 부업을 최대한이라도 받아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저를 돕겠다며 무척 노력하셨죠. 엄마, 나 대학은 포기하려고. 당장 집이 힘든데 대학 지금 가서 뭐 하겠어. 그냥 나 나가서 돈이나 빨리 벌고 싶어. 뭐? 그럴 필요 없어. 나 너 대학 보낼 돈 충분히 마련할 수 있어. 엄마가 비록 몸은 이렇게 불편할지라도 하나 있는 딸 어떻게 대학도 가지 말라 그러니. 아니야. 요즘 대학 안 가는 친구들 정말 많아. 그리고 솔직하게 대학 학비 너무 많이 들더라. 엄마, 나 이제 그렇게 철없지 않아. 다 이해할 수 있어. 너 정말 엄마 이렇게 속상하게 만들 거야?
이 엄마가 너만은 대학 꼭 보내줄게. 제발 엄마를 봐서라도 꼭 노력은 해봐. 엄마도 딸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 더 열심히 살 테니까. 만약 엄마의 이야기가 없었더라면 전 필사적으로 공부하겠다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열심히 일하는 엄마의 모습을 본 덕분인지 저는 나도 열심히 해야겠구나 생각을 했죠. 정말 코피나도록 공부해서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인류대학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누구나 이름을 들으면 하는 대학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할 수 있었죠. 아마 엄마의 응원이 없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들어간 대학에서도 저는 정말 코피 터지게 노력했어요. 높은 성적 유지하며 좋은 기업 들어가서 엄마 편하게 만들어드리자는 생각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것 같네요. 거기에 틈틈이 아르바이트로 제가 쓰는 생활비까지 벌며 살았는데 솔직히 지금 생각하면 이때는 정말 청춘이라는 이름 하나로 겨우 버틸 수 있었던 시기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연봉이 높은 대기업을 기준으로 취업을 알아봤죠. 이때도 정말 할 말은 많지만 오늘은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려 나온 게 아니니 생략하고 아무튼 저는 운이 좋아 정말로 한국에서 내놓으라 할 정도의 대기업에 들어가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 나이 30대 초반일 때 나이에 비해서는 높은 연봉 받으면서 살 수 있었죠. 30대 중반으로 나아갈 때쯤은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기 위해 무척이나 노력했고요. 하지만 제 노력은 번번이 결혼이라는 마지막 단계 앞에서 고꾸라지곤 했죠. 처음 결혼을 약속한 사람에겐 이런 말을 듣고 제 딴엔 충격 아닌 충격도 받았네요. 혹시 우리 결혼하고 나서 말이야, 우리 엄마 모시고 살면 안 될까? 혼자 거동도 불편하셔서 걱정된단 말이야. 자기도 왜 맨날 우리 엄마 혼자서 지내시는 거 어떻게 하냐면서 걱정했잖아. 그래서 우리 결혼하고 장모님 모시고 살자고? 요즘 어느 사람이 자기 부모랑 같이 살아. 나 절대 못해. 아니 안 해. 그리고 그런 말은 그냥 예의상 하는 거지. 그것도 제대로 몰라? 어릴 때 아빠 돌아가셨다더니 장모님이 이런 것도 안 가르쳐 주셨어? 됐고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 나 당신하고는 인연이 아닌 것 같으니까. 분명 처음에는 엄마에게 잘해주면서 옆에 있겠다 싹싹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작 제가 이야기를 먼저 꺼내니 이렇게 매몰차게 말하고 등을 돌리더군요. 솔직히 저 살기 바빠 남들은 어찌 사는지 몰랐던 제 철없던 생각에 느낌표를 찍어준 사건이기도 했죠. 그래서 다음 사람을 만났을 때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평상시에도 엄마랑 같이 살고 싶다, 난 엄마 없이는 못 산다는 식으로 계속 언급을 하곤 했어요. 그런 저를 엄마 껌딱지라며 두 번째로 제게 결혼하자 말을 꺼낸 사람은 이제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싶었거늘 역시나 제가 슬쩍 이야기를 꺼내니 이런 반응이었죠. 뭐야? 그때 했던 말이 진짜로 진심이었다고? 아니, 난 싫어. 이렇게 젊은 나이부터 내가 왜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 그것도 내 부모도 아닌 사람을. 그리고 평범한 사람이면 덜하지. 다리도 불편한 장모 내가 왜 모시고 살아야 돼? 괜히 나한테 은근슬쩍 기대고 살려는 거 아니야? 우리 결혼 좀 더 생각해봐야겠어. 아니? 그냥 우리 이번 기회에 헤어지자 그냥. 분명 결혼 이야기가 오갈 무렵부터 충분한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지막에 엄마 모시고 살면 안 되겠냐는 말을 꺼내기만 하면 좋지 않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으니 그냥 결혼은 제 것이 아닌가 보다 하고 살게 되더라고요. 그런 저를 또 안타깝게 생각하는 엄마에게 미안하기도 했죠. 너 설마 그 애들한테 나 모시고 같이 살자 그런 말 했니?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해? 걔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나를 모시고 살아라 말을 했어. 딸, 엄마 그렇게까지 챙겨주지 않아도 돼. 요즘은 세상 얼마나 편해졌니? 엄마도 충분히 혼자서 살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너도 네 생활 즐기며 살아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이 말을 들은 순간엔 속상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본인 생각해서 행동했는데 이게 왜 이런 식으로 혼날 일인가 하고 말이죠. 하지만 엄마는 제 그래도 하는 말에 다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딸, 우린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를지도 몰라. 그리고 입장 바꿔서 반대로 생각을 해보렴. 너라도 남의 집 부모 모시고 살아라 하면 기분이 좋겠어? 걔들 입장에선 네가 커다란 짐덩이를 하나 들고 오는 기분일 텐데 그것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걸 남에게 강요하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너 혼자서 한번 사는 연습이나 해봐라. 내일부터 당장 혼자 살지 말아봐. 이 말에는 충격을 많이 받았죠. 이제 저도 4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고 엄마는 70을 바라보는 나이입니다. 더 손이 가야 하는 그런 나이에 자신을 혼자 두고 저보고 집을 나가 살라니 말이에요. 그래서 속상한 마음에 제일 친한 친구를 만나 하소연을 했죠. 네가 그래서 이제까지 결혼 못하고 이렇게 사는구나? 어쩐지 대기업 다니면서 돈도 잘 버는 애가 결혼만 하겠다 하면 깨지는 게 이상하다 싶었는데 너 그렇게 하면 결혼 못해. 너 결혼하기 싫어? 아니, 나도 결혼은 하고 싶지. 안정적인 가정 이뤄서 애도 하나 낳고 싶고. 그래서 늦은 지금에도 열심히 사람 만나고 다니잖아. 그런데 자꾸 이렇게 헤어지게 되니까 더 이상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지더라고. 그리고 엄마는 나보고 나가서 살라고 자기 혼자도 괜찮다 그런 말까지 하니까 내가 오죽했으면 너한테 이런 하소연이나 하고 있겠어. 야, 내가 볼 땐 너희 어머니가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본인이 혼자 지내기 힘든 게 분명할 텐데도 너를 위해서 나가서 살라고 하신 거잖아. 너 생각 잘해야 해. 어머님이 왜 결정을 하셨겠어? 너 때문이잖아. 네가 자꾸 당신 때문에 이렇게 마음에 상처 입고 속상해하니까 어머님 속은 오죽하겠어. 그치만 엄마랑 떨어져서 지내면 내가 더 불안한걸? 혹시나 다치진 않았는지 집에서 있느라 우울하진 않으신지. 내가 너 내 친구니까 딱 말한다. 너 어머님한테 할 만큼 다 했어. 너같이 돈 많이 버는 친구가 자기 위해서 한 푼 아끼면서 너희 엄마한테 해드렸던 건 얼마냐? 물론 부모의 사랑이야 돈으로 환산하긴 힘들겠지만 옆에서 보는 내가 너무 과할 정도로 열심히 해드렸어. 게다가 어머님도 너 결혼하는 거 보고 싶으시다며. 그럼 네가 결혼하는 게 최고의 효도 아니야? 그런데 뭐? 합가? 야, 요즘 누가 합가자면 좋아하겠냐? 엄마한테 들을 때는 속상하기만 했던 이야기를 친구 입에서 직설적으로 들으니 또 기분이 다르더군요.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죠. 제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딱 한마디만 더 한다. 너희 어머님 말씀대로 입장 바꿔 생각을 좀 해봐. 너한테 아픈 시어머니 모시면서 애도 낳고 일도 하면서 그렇게 살자 하면 넌 하고 싶겠어? 왜 너랑 결혼할 사람 입장은 생각도 안 해. 누가 됐든 우리 엄마 아프시니 모시고 살자. 이렇게 말하니 좋아나 하겠냐고. 제일 친한 친구 하나만 이런 의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회사며 그간 사회생활하며 만났던 지인들에게도 의견을 한 번씩 물어봤죠. 그런데 다들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엄마도 그렇게 이야기했으니 정말로 제가 생각을 뜯어 고쳐야겠다는 결심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 친구들의 도움을 얻어 많은 분들을 소개받았어요. 정말 다양한 성격의 남자들과 만나면서 사람들이 해주었던 조언대로 합가에 대한 이야기는 입도 뻥끗하지 않고 대화를 이어갔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전과 다르게 이야기 꺼내는 것도 뭔가 어렵지 않고 제 이야기도 술술 해나갈 수 있더군요. 게다가 소개도 친구들이 도와주겠다 한 초반보다 훨씬 잘 들어왔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그중에 따뜻한 면모가 돋보이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피차 서로 나이도 있으니 결혼을 전제로 만났던 거라
자연스럽게 짧은 시간 동안 결혼 이야기가 오갔고 양가 부모님 모셔놓고 식사도 한두 번 했네요. 그러다 세 번째 양가 모임에서 시부모님 택시 태워 보내드리고 기다리고 있던 엄마한테 가던 때였어요. 자기야, 그간 우리 양가 부모님들 모시고 많이 다녀봤잖아. 그런데 내가 보니까 장모님 정말 혼자서 지내시는 거 괜찮다고 하셔? 혼자서는 너무 불편한 것도 많으실 것 같고 지내는 것도 힘드실 것 같은 부분이 너무 많은데? 그러게. 나도 처음 사람들 만나면서 엄마 모시고 살겠다고 하면서 다녔는데 엄마는 그게 싫으셨던 모양이더라고. 지금까지도 너무 고마웠는데 뭘 더 이상 하냐고 말이야. 사실 당신 만나기 전에도 몇 번 그 부분 때문에 안 좋은 일도 있었고. 그래? 그래서 당신이 예전 일 꺼내는 거 싫어했구나. 그럼 나도 그런 사람들이랑 같은 사람처럼 보는 건 아니겠지? 당신 그러면 나 너무 서운할 것 같은데. 아니야. 지금은 나도 생각 많이 고쳐먹었어. 친구들한테도 그걸로 많이 혼났거든. 엄마도 옆에서 나 분가시키면서 혼자 살아보라 할 정도로. 그랬구나. 그럼 당신은 장모님 모시고 사는 거 좋다는 말이지? 나는 저렇게 힘들어하는 장모님 혼자 놔두기 좀 불편해. 이제 한가족 될 사이인데 괜히 내외하는 기분도 들고. 그러니까 결혼하면 그냥 우리가 모시고 살자. 응? 이렇게 먼저 엄마와 같이 살자 말한 남잔 처음이었기에 잠시 마음이 설렜던 것도 사실입니다. 누구나 꺼려하던 그런 이야기를 본인 입으로 말하는 남자는 제 인생에 정말로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마음 한구석으로는 저 말도 예의상 꺼내는 말이겠지. 저번에 만났던 남자처럼 말이야. 하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정말로 남편은 이후로도 계속 만날 때마다 저런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 잘라 남편에게 제 의사를 전달했죠.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는 거 너무 고마워.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 나도 친구들 말처럼 지금까지 엄마랑 한평생 지냈으니까 이젠 신혼도 느껴보면서 살려고. 나 괜히 결혼해서 당신한테 부담 주기 싫어. 제가 이 정도로 의사를 표현하니 그제서야 남편은 합가 이야기를 멈추더군요. 하지만 말이죠. 상견례가 시작되면서 저는 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사돈, 애들 결혼하면 같이 살기로 했다면서요. 저희 아들이 그렇게 말하던데. 아유, 저도 사돈 몸 불편한데 괜히 좋은 며느리 뺏어오는 건 아닌지 걱정이 많았거든요. 아니, 애들이 그런 말을 했다고요? 제가 어떻게 미안해서 애들이랑 같이 살아요. 저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애들한테 괜한 짐덩어리 되고 싶지도 않고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장모님. 제가 장모님 정말 잘 모시고 살겠습니다. 만약 이대로 저희끼리 살면 주변에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픈 장모님 귀한 딸 훔쳐다 결혼했단 소리 듣지 않겠어요? 저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 당당하게 장모님 모시고 오래도록 행복하게 이 사람이랑 같이 살고 싶어요. 시모와 남편이 이제는 합심해서 엄마와의 합가 이야기를 꺼내는데 괜스레 눈물이 나더군요. 세상에는 이런 좋은 사람도 있구나 하고요. 그것도 제가 결혼하겠다 마음먹은 사람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라니 너무 행복했죠.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하고 저희는 생각보다 빠르게 신혼집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간 회사 다니면서 모은 돈도 많고 이제는 직급도 높아 받는 연봉도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신혼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선뜻 제가 나서서 말했어요. 우리 집은 일단 내가 마련해 볼게. 당신이 이렇게 우리 엄마까지 챙겨주겠다 나서는데 딸인 내가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되겠어. 그러니까 당신은 집 걱정하지 말고 나중에 내가 알아본 집 구경이나 같이 다니자. 남편은 연신 고맙다며 제게 사랑한다 말해줬죠. 이렇게 반년 정도는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의 민낯을 보기 전까진 말이죠. 사실 신혼을 만끽했다지만 갓 결혼을 했던 직후에는 제가 회사 일이 참 많이 쌓였을 때라
야근이 잦았어요. 상사는 아직 신혼인데 일찍 들어가 봐라 하면서 저를 일찍 보내주고 싶어 했으나 여건상 그 말대로 하는 게 쉽지 않았죠. 그러니 오롯이 엄마를 챙기는 것은 저보다 일찍 퇴근하는 남편의 몫이 되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서 어쩌지? 오늘도 회사에 일이 좀 많네. 우리 결혼한 지 한 달 겨우 넘었는데 내가 이래서 너무 미안해. 당신이 뭐 야근하고 싶어서 하겠어. 그냥 마음 편하게 일 다 마치고 와. 어차피 장모님 모시는 거 나한테 별일도 아닌걸. 내 직업 잊었어? 맞습니다. 제가 결혼한 이 남자는요. 바로 사회복지 쪽으로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엄마를 챙기는 모습도 예사롭지 않았고요. 이런 배려들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사람한테 덕지덕지 붙어 있었으니 제가 콩깍지가 씌인 것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당신한테 너무 고마워서 어떡해. 당신이 회사에서 고생하다가 집에서도 고생하니까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그렇지. 아무튼 너무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내가 마음 놓고 이렇게 일을 한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야근이 잦은 것도 그렇지만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엄마가 좀 생기를 잃어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랜만에 함께한 주말 아침엔 엄마가 전체적으로 살이 조금 빠진 듯한 모습도 보였고 말이죠. 게다가 같이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제 얼굴 한 번, 밥 한 번을 번갈아 보며 한숨을 쉬는 게 무슨 일이라도 있나 싶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엄마가 이상한 것 같은데 혹시 뭐 아는 이야기라도 있어? 요즘 살도 좀 빠지신 것 같고 얼굴에 생기도 없어 보이고. 방금도 같이 밥 먹으면서 한숨 푹푹 쉬시는데 아무래도 큰일이 있는 것 같아. 그래? 내가 볼 땐 평소에 장모님이랑 똑같은데? 원래 사람이 나이가 들면 밥 먹다가도 힘들어서 한숨이 늘고 그럴 수 있어. 그래?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닐까? 그래도 이렇게 단시간에 살이 빠지거나 하는 일은 없으셨던 분이란 말이야. 그리고 당신 말대로 나이 때문이라면 일단 병원에 가서 검사라도 받아봐야지. 에이, 뭐가 그렇게 신경이 쓰인다고 그러는 거야. 나이 먹으면서 살도 좀 빠지고 입맛도 사라지고 하실 수 있다니까. 나 사회복지사인데 내 말도 못 믿어? 이상하게도 남편과 대화를 하는데 마음 한구석이 왜 이렇게 찝찝한 기분이 들었을까요? 저는 엄마 걱정에 이리저리 고민을 하다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했는데 한 친구가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웹캠 같은 거 집에 몰래 설치해두면 어때? 눈에 보이는 곳에 두면 어머님이 거슬릴 수도 있고 신경 쓰시다 더 심기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까. 웹캠? 그 강아지나 애기들 집안에 잘 지내는지 확인하는 CCTV 같은 거 말이야? 그래. 요즘에 얼마나 좋은지 밖에서도 거의 고화질로 다 볼 수 있다더라. 그리고 블랙박스처럼 녹음도 가능한 제품도 엄청 많대. 저는 친구의 말대로 일단 웹캠을 설치해두고 며칠간은 그냥 두고 봤습니다. 예전 남편의 말에서 석연찮은 부분이 있었으니 이건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고 남편이 일하는 시간과 엄마가 외출하는 시간이 겹칠 때 몰래 퇴근해서 설치해뒀죠. 그렇게 움직임이 잡혔다는 알림이 오고 저는 엄마인가 싶어서 캠 화면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제 화면에 보이는 건 뜻밖의 사람이었어요. 바로 시모였거든요. 분명 저희 집에 방문할 땐 꼬박꼬박 연락을 주던 사람이 아무도 없는 시간에 불쑥 찾아온 걸 보곤 너무나 놀랐죠. 그래서 전 바로 남편에게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님 오시기로 했어? 나 아는 친구가 우리 집 근처에서 어머님 봤단 소리를 해서. 아, 오늘 엄마가 잠깐 집에 들린다고 했는데 내가 말 안 했나? 그냥 집에 반찬 두시고 가신다고 하셨으니까 당신은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러기엔 화면 속에 보이는 시모는 너무 편하게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냉장고에 음식을 꺼내 먹고는 이내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때마침 문 앞에서 집에 들어오던 엄마와 마주쳤는지 한참이나 현관문이 열려 있었는데 들어오는 엄마의 행동이 심상치 않았죠. 고개를 푹 숙인 채로
한참을 거실 중앙에서 가만히 계셨거든요. 이건 이상하다 싶었죠. 그래서 전 웹캠을 엄마가 있는 방에 하나 더 설치하게 됐어요. 엄마가 자주 집에서 혼자서는 심심하시다면서 방에서 소일거리를 즐기시곤 했거든요. 이렇게 추가로 설치한 이후에는 저도 모르게 근무하면서 계속 알림이 오면 캠 화면을 보게 되더라고요. 처음 봤던 그날의 이상한 점을 제외하면 그렇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지내봤는데도 별 이상한 점이 보이지 않기에 전 제가 착각했나 싶었는데 하루는 CCTV를 보다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됐죠. 오늘 일찍 집에 들어갈 예정이라던 제 남편이라는 인간이 엄마에게 손을 올리며 뭐라 소리치는 모습을 보게 되었거든요. 저는 그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고 얼른 웹캠에 설치된 음성으로 남편을 향해 말했습니다. 물론 해당 영상도 제 핸드폰에 따로 저장해두었고요. 당신 지금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이야? 그 손 당장 내리지 못해? 그리고 다리 불편해 도망치지도 않는 사람한테 손을 올려? 뭐야? 어디서 나오는 소리야? 이거 당신이지? 당신 목소리지? 그래, 지금 그 방에 내가 웹캠 설치해놨어. 요즘 엄마가 너무 이상하다 싶어서 걱정이 돼서 설치해뒀던 건데 다 당신 때문이었구나. 당신 무슨 소리라는 거야?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그래? 난 그저 기지개 켰을 뿐이라고. 당신 너무 나를 나쁜 사람으로 모으는 거 아니야? 당신 이런 식이면 나 정말 억울해. 억울? 지금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있었는데 억울이라는 말이 당신 입에서 나와? 당장 그 방에서 나가. 우리 엄마 옆에서 떨어지라고. 그리고 당신이 왜 우리 엄마 있는 방에 함부로 들어가? 내가 남편이고 여기 있는 사람이 내 장모님인데 들어올 수도 있지. 그리고 장모님에게 부탁할 일이 있어서 들어온 건데 왜 전후 사정도 모른 채 갑자기 그러는데? 됐고, 당신 얼른 집에 들어와서 얘기해. 이런 이상한 웹캠 머시기는 그만 좀 보고 있고. 전 너무 화가 났죠. 이렇게 증거도 다 있는데 오리발을 내미는 남편의 행동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의 말대로 이날은 당장에 회사를 박차고 나와 남편과 대판했습니다. 그간 당신이랑 시모란 인간이 엄마를 얼마나 괴롭혔을지 집에 오면서 다 확인하고 왔어. 이미 증거도 다 있는데 이래도 당신 발뺌할 셈이야? 당신 야근하는 동안 내가 장모님 다 봐드렸으면 된 거 아니야? 그리고 장모님도 그래. 아무리 내가 모시겠다 했기로니 내가 당연하게 자기를 받들어 모실 거라 믿은 건 너무 웃기지 않아? 요즘이 어떤 시댄데 다 늙고 힘도 없는 노인을 뭐 집에서 부려먹기를 할 수 있나. 거기에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사람을 그냥 요양원에나 보내지. 이렇게 보면 당신도 참 안심해. 월에 따박따박 나오는 지원금이나 받으면서 당신 엄마 모시고 그냥 살지. 전 남편의 말에 엄마를 모시고 당장 그 집을 나왔습니다. 일단 이 일을 당한 당사자인 엄마를 남편이라는 사람, 아니 악마로부터 얼른 피신시키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괜찮은 숙소 하나를 찾아 엄마한테 잠시 기다리라 하고는 전 바로 남편을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제대로 걸어다닐 수 없는 몸 불편한 사람 협박하듯 소리치고 손까지 올렸다고 말이죠. 당연히 증거로 웹캠 영상을 함께 제출했고요. 경찰도 제가 제출한 영상을 보더니 심각하게 바라보더군요. 그러면서 최대한 빠르게 이 사건 해결 도와드리겠다며 발빠르게 나서주었습니다. 그런 경찰의 모습에 저는 안심하고는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엄마를 집에 모셔다 드렸죠. 그리고 집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엄마에겐 집에서 꼼짝 말고 있으라 말했죠. 혹시라도 남편 그 인간이 문을 따고 들어오면 이 방에서 나가지도 말고 바로 저한테 전화하라고 말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남편이라는 사람을 너무 쉽게 봤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경찰은 말이죠. 처음엔 아무 도움도 제게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처음으로 이런 행동을 하다가 저에게 걸려서 신고를 당한 것이기도 하고 사회복지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어쩌다 한번 그랬을 것이라며 훈방 조치를 했다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담당 경찰에게 따져 물었죠. 분명 그때는 일 빠르게 처리해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말도 없이 그 인간을 풀어주시는 게 어딨습니까? 그게 저희도 어떻게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한 집에 살고 계시기도 하고 그분 조회해보니까 직업도 사회복지 관련해서 일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신분도 확실하다 보니 어떻게 저희도 손쓸 건덕지가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 인간이 풀려날 때도 아무것도 모른 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속이 답답해 죽을 지경이었죠. 그렇게 한참 전화를 붙잡으며 경찰과 이야기를 하고 난 뒤 집에 갔는데 대문 앞에서 엄마가 티셔츠 한 장 입고서 휠체어 위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전 얼른 뛰어가서 그런 엄마에게 제 외투를 입혀주고 문을 열려고 하는데 이게 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남편이라는 놈이 비밀번호를 바꿨더군요. 당장에 벨을 눌렀죠. 왜? 장모님 밖에서 벌 좀 받으니까 이제야 정신이 좀 드신데? 참나. 내가 지금까지 자기를 어떻게 보살폈는데 감히 딸 말리지는 못할 망정 나를 경찰에 신고할 건덕지를 줘? 당신도 그 앞에서 벌벌 떨면서 좀 있어봐. 야, 당장 문 못 열어? 거기가 지금 누구 집인지 까맣게 잊은 모양이지? 당신이 지금까지 등 따숩게 지냈던 이 집, 내 집이야. 4명이라 된 내 집. 새 셀 때까지 당장 나오지 않으면 당신 주거 침입으로 당장 경찰에 신고할 줄 알아? 신고? 그래, 신고해라, 신고해. 누가 신고한다면 겁먹을 줄 알고. 어제도 경찰서 갔다가 그냥 조서만 받고 나왔는데 오늘도 그러면 되는데 뭐. 우리나라가 뭐 경찰한테 신고만 하면 다 해결해주는 나라인 줄 알아? 꿈 깨셔. 이렇게 남편과 대치하는 동안에도 엄마는 엄동설 안에 오들오들 떠셨기 때문에 저는 일단 열쇠집에 전화해서 이 문이라도 당장 열어서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퍼뜩 들더군요. 그렇게 집에 오신 열쇠집 사장님은 같은 집 하루에 2번 오기는 처음이다 하면서 쉽게 문을 열어주셨고요. 전 문이 열리자마자 당장에 집에 들어가서 그놈 옷을 잡고 끌고 나와 엄마랑 똑같이 티셔츠 한 장만 입힌 채로 밖에 쫓아보냈습니다. 너도 이 추위에 엄마가 밖에서 떨었던 것처럼 당해보란 심정이 컸죠. 이때 큰 도움을 주신 열쇠집 아저씨에겐 지금도 항상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남편은 밖에서 이러고도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아냐? 하며 문을 쾅쾅 두드리며 쌍욕을 해댔지만 저는 이미 추위에 잔뜩 얼은 엄마를 보살피기 급급했어요. 엄마는 이런 상황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내가 괜히 지금까지 살아서 이런 일을 당하고 산다. 엉엉 우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도저히 이 시모와 남편이란 인간을 가만둬선 안 되겠다는 다짐을 했죠. 일단 저는 오늘 있었던 일들도 고스란히 영상에 담겼을 것이라는 확신에 얼른 웹캠, 이제 CCTV로 변경했던 것에 담긴 영상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저는 눈에 보이지 않도록 집 구석구석에 미리 설치를 해놨었거든요. 다행히 오늘의 일이 다 담겨있더군요. 그것도 집안에서 소리치면서 의기양양해하는 남편의 모습도 말이에요. 이놈 잘 걸렸다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남편이라는 탈을 쓴 악마를 경찰에 넘길 준비가 다 되었거든요.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전 그대로 남편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나가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은 무슨 배짱인지 집 문 앞에 서서 저를 기다리고 있지 않겠어요? 제가 문을 열고 나가자 그대로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전 이미 남편이 그러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바로 들어오려는 그놈 얼굴에 냅다 짐가방 하나를 던지고 말했습니다. 어딜 들어오려고 그래? 여기 내 집이야. 어딜 인간 말종 같은 놈이. 우리 엄마가 너 같은 악마놈 얼굴 보기 싫다고 어제 얼마나 우셨는지 알아? 네가 내 속이 어떤지 아냐고. 지금 경찰도 불렀는데 이번에야말로 감방에서 좀 썩어볼래? 제 말에 그런다고 내가 쫄 것 같아? 하면서 당당한 척을 하는 남편이었지만 이번에는 정말 촉이 좋지 않다 생각했는지 금방 꼬리를 내빼더군요.
아무튼 이런 상황을 저는 다시 한번 경찰서에 찾아가서 다 말했고 추가로 주거 침입에 대한 증거로 어제의 영상도 제출했죠. 이전 제 사연을 알고 있던 그 경찰은 이번에는 결과가 좋을 것 같다며 제게 힘을 내라 말해주더군요. 그래도 한번 본 사이라고 조금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웃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저는 말이죠. 이 남편이라는 놈과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야, 그래도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마라. 너 그 서류 하나에 그냥 도장 하나 턱 찍는 것 같은데 그게 또 엄청나거든. 게다가 내 주변 애들도 보면 전부 애 하나 낳기 전엔 혼인신고 절대 안 하더라. 그 선영이 있지? 인꼬 부부라면서 애들 부러움 사던 애. 걔도 얼마 전에 출산하기 전까진 혼인신고 안 했다고 하더라니까? 진짜? 그러면 혼인신고 안 하면 어떡하는데? 그럼 정말 지금 남남이랑 같은 집에 산다 생각해야 하잖아. 그건 동거지 결혼이 아니지 않아? 요즘 누가 그런 거 따지면서 결혼하냐? 그리고 우리 나이가 있잖아. 혼인신고는 요즘 여력 없는 애들이 집 마련할 때나 필요하지. 지금은 딱히 필수라고 살 필요가 없다니까? 네, 친구의 조언 때문이었어요. 늘 저를 걱정하던 친구가 너무 짧은 시간의 연애이기도 했고 사람이 너무 착하면 의심 한 번은 해야 한다면서 혼인신고는 절대 해주지 말라 하더군요. 그래서 제 의사를 같이 살기 전 남편이라는 놈에게 전달했고 자기도 그게 좋다면서 아주 한박웃음을 지어댔고요. 하여튼 이렇게 남편, 아니 이제 남이 된 그놈을 경찰에 신고하니 제 딴에는 자기가 저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둥 보상이 필요하다는 둥 맞고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형사님에게 주거 침입 및 엄마를 때린 부분에 대해 합의 일절 없이 형사소송으로 바로 진행해달라 했죠. 당신 정말 1억이야? 우리가 지금 남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고. 누가 먼저 시작했는데 그래? 뭐? 우리 엄마 모시고 산다는 걸 고지 곧대로 믿었냐고? 그러고도 당신이 사람이야?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의 상처를 고통받는 우리 엄마한테 내가 너무 미안해 죽겠다. 당신 같은 인간이랑 나는 절대 합의 못하니까 그렇게 하라. 소송하려면 알아서 하든가. 겁 하나도 안 나니까. 남편은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계속해서 저와 부부였다는 사실을 주장했지만 저는 그저 엄마 도와주던 사람일 뿐이다로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결혼식은 분명 올리긴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제가 저 인간을 왜 믿어야 하냐고요. 판사님, 제발 제 말 좀 믿어주세요. 저랑 저 사람이랑 이미 결혼식까지 올려서 부부나 다름없다니까요. 그리고 저 사람이 항상 야근하면서 집 비웠을 때 장모님 봐준 사람이 바로 접니다. 저. 밥도 챙겨드리고 잠자리까지 봐드리고 그런 제가 어떻게 장모님을 그렇게 했겠습니까? 웃기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그리고 당신이랑 나랑 어떻게 부부란 거야? 내가 분명 애 낳기 전엔 혼인신고 안 해준다고 했지? 당신이라는 악마, 자식 가지기 전에 그놈의 민낯 본 게 천만 다행이다. 사실 저희 사건이 좀 복잡했던지라 판사님도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전 절대 이대로는 물러설 수 없다며 변호사님께 어필했고 변호사님도 제 이야기를 듣고는 정의 구현을 해야 한다며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절 도와주셨죠. 제가 살면서 이렇게 참 고마운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는 걸 깨닫게 되지 않았나 싶네요. 이후 남편은 형사소송에서도 죄질이 나쁘다며 초범에도 불구하고 벌금과 징역 모두 선고받았습니다. 거기에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사람을 엄동설 안에 밖에 내쫓는 행위는 사람 하나 잡겠다는 소리라며 판사님도 크게 경을 치셨죠. 그래도 초범이라 그런지 옥살이는 그리 길진 않을 것 같네요. 아직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긴 합니다. 남편이 계속 항소를 하고 있거든요. 형이 줄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이런 나쁜 인간 감방 맛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속이 시원하네요. 그리고 그놈과 살던 집은 그놈을 쫓아낸 직후 바로 처분했습니다. 혹시라도 또 찾아올까 싶은 마음도 있고 엄마가 그 집에서 혹여나 트라우마를 겪게 될까 두렵기도 했고요.
그래서 공기 좋은 곳에 엄마와 살기 좋은 주택을 하나 구매했는데 아파트 판돈 보태어 썼네요. 엄마는 그날 이후 많이 힘들어 하시다가 지금은 그래도 안정을 되찾은 상태예요. 나중에 좀 괜찮아지셨을 때 그간의 전말을 다 들었는데 정말 그놈이나 시무란 인간이나 전부 몹쓸 사람들이더군요. 중간중간 화면에 시모가 잡혔을 때부터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시모라는 사람은 제 앞에서는 엄마 챙기는 척했지만 뒤로는 아주 엄마를 못 부려먹어 안달이었답니다. 몸 불편한 엄마 휠체어에서 끌어내려 바닥 청소하라고 걸레까지 집어던졌다고 해요. 그 시모란 사람은 남편 감방 보냈던 법원에서 마지막으로 보고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속은 시원하네요. 마음 같아서는 그 사람도 감방에 같이 넣고 싶지만 자기 금쪽 같은 자식이 그렇게 되었으니 충분히 벌을 받는 기분은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엄마는 지금 재활치료도 꾸준히 받고 계세요. 예전부터 계속 받던 것들이었는데 제가 결혼하겠다 나서면서 꾸준히 병원을 다니지 못하셨거든요. 당장은 힘들지만 이렇게 계속 노력하다 걷는 사람들도 생긴다고 하니 저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포기라는 생각은 버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공기 좋은 곳에서 지내니 그간 빠졌던 엄마의 살은 금세 적당히 올랐고요. 저 역시도 다시 밝아진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은 상당히 만족하는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적적할까 싶은 엄마 옆엔 새 식구도 하나 생겼거든요. 아직은 작은 강아지로 천방지축 녀석이지만 조금만 자라면 듬직하게 엄마를 지켜줄 그런 보디가드입니다. 물론 엄마도 그런 강아지가 굉장히 귀엽고 소중하다는 듯이 잘 보살펴 주시고 있어요. 세상을 살다 보니 정말 쉽지 않은 일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 일로 더욱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사람에 대한 믿음은 항상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세상이 옛날 같지 않다, 많이 차가워졌다 하지만 제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제 친구들도 물론 제 편이 되어주었고 말이죠. 그래서 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청자님들께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사람으로 인한 상처는 언젠가는 사람으로 다시 치유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무작정 내가 상처를 입었다며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살기보단 제자리에서 항상 자신을 잃지 않고 있어야 한다고 말이죠. 언젠가는 그런 저를 도와줄 사람들이 주변에 넘쳐나게 될 테니까요. 마지막까지 제 말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고 새해도 늘 행복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